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크 전에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죠. 미국의 견제와 제재가 계속되는데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되레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죽이지 못한 고통, 중국은 그걸 성장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기대하면서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이 좀 나시죠? 미중 협상의 핵심, 이번에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AI 기술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어줄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미중 협상 결과 과연 어떤 게 실제로 타결이 됐을까요? 노란색으로 타결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통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중국 유학생 비자 허용, 또 제트기 허용, 유출 수출 허용 전도만이 좀 가시적인 성과였고요. 반대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6개월짜리 임시 허가 형태로 일부 재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희토류는 살짝 풀렸지만 시한부 허가였고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올 한해 미국이 중국에 조치한 반도체 수출 통제, 대표적인 세 가지 수출 통제는 여전히 꽁꽁 묶인 상태인데요. 여기서 가장 속이 타는 건 바로 젠슨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고사양 AI 칩 수출을 금지해서 중국용 저사양 H20 칩을 만들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수출을 통제하고 젠슨황은 중국이 미국 바로 뒤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젠슨황은 유럽에서 여러 기술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수출 통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 하웨이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하웨이 입지가 강화해 그 길을 터주는 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AI 개발자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AI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을 비판했습니다. 젠슨황은 앞으로 엔비디아 가이던스에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죠. 그럼 젠슨황의 말대로 중국은 정말 미국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을까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또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3년 중국산 7나노 반도체를 개발한 것에 이어서 5나노 반도체 개발에도 성공했고요. 최근에는 내년에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까지 도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죠. 하지만 기술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자국의 기술력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중국 반도체가 여러 나라에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블룸버그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는 대만도 중국의 하웨이와 SMIC의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에는 중국 첨단 반도체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대만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까지 실렸는데요. 때릴수록 강해지는 중국 반도체,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어떤 점이 위험이 될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이제 관세 전쟁 최악의 상황을 좀 모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어떤 카드를 줬느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를 좀 완화하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고 발표된 게 없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분위기를 보면서 그걸 파악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반도체 기술 규제까지 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협상 때 이미 관세 부분들은 논의가 됐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관세 부분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비관세 부분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비자, 네.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커졌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2차 협상 때는 뭐 앞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잘 해결됐다라는 것들이 결국 그러한 이제 비관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를 시작한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그 위기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의 규제를 하지는 않겠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앞서서 이제 히토류라든지 6개월 정도 유예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지켜주면은 미국은 지금 수준의 뭐 수출이라든지 기술 통제에서 일단은 멈추겠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중국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기술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쪽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발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중국 기업에게만 결국에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경고성 네네.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로 중국 반도체 시장이 좀 성장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를 예전부터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금 앞서가 보시면은 뭐 2010년 정도에 중국의 제1의 수입 품목이 반도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위기감을 느꼈을 때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고 2009년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자본을 가지고 해외 기업을 M&A하고 그리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상당히 노력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러한 거대한 정책을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따라가겠다, 우리가 세계 1위가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선언들이 이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는 2030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발표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0년 정도 지난 작년도에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금률은 30%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70%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은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왕이 얘기하고 또 다른 주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스스로 자립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분들 이제 그러한 주장들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조금 아직 덜하다,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면은 이미 추월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제조 뭐 수율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그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몇 년 떨어져 내지는 기술이 낙후돼 있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결국 장비 문제입니다. 만약에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된다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정도 기술이라면은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된다면 금방 이건 추월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억제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의 중국의 그러한 뭐 실력이라든지 기술 축적 과정들을 보면은 이미 기술력 자체만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미국과의 이런 관계에서 첨단 장비를 얼마나 도입을 하느냐라는 게 결국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이런 첨단 장비 없이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한미 추가 관세 협상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특히 뭐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조만간 반도체도 분목관세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든지 복잡하다든지 내지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말로 소위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네. 없다라는 식으로 미국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더라도 우리는 조금 다른 품목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미국의 그러한 흐름을 보고 천천히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법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텐데 보조금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거의 100%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 네. 예, 선거 공약으로도 낸 적이 있었고 지금 러몬드 장관이 청문회 나갔을 때도 반도체법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반도체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는 폐지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일 네. 것이고 사실상 우리 기업들은 그때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그때부터 커졌기 때문에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에 20-30% 이상의 그런 생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추가로 들어가는 생산 비용을 미국의 보조금에 의해서 일부는 우리가 해소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조금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생산비가 늘어난 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투자를 미국에 그렇게까지 또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그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투자를 과연 계속 그대로 할 것인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반도체 관련 정책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K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현실화할 것이다. 뭐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네네.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기간 산업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2019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이라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K 반도체 벨트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메가클러스 조성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멈춘 적은 없었지만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시행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네. 걸림돌이 계속 되었었죠. 예를 들어서 용인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착공을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산업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올해 겨우 착공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 생겼던 문제들이 뭐냐면은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정치적인 혼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반도체가 살짝 이렇게 관심 밖에 물러난 것도 있었고 반도체 법에 대해서도 뭐 좀 다툼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반도체 기업들도 각종 투자를 좀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메가클러스터 네. 그 부분을 빨리 조성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대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중소기업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조금 문제지 않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미국 보조금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그러한 지원이 될 텐데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계속 논의를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조금 지원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세제 혜택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들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어떤 특정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을 한다 내지는 산업을 지원한다 해서 WTO에 충분히 제소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직접 보조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앞서서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 WTO에 중국은 제소를 한다 했어요. 미국을. 그런데 그게 거의 뭐 효과도 없이 그리고 일본도 따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이제 국제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분쟁의 뭐 다툼의 여지가 그래 크지 네. 않은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 여부도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은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을 정말로 제대로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묶여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계획이라든지 특구 지정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중견 중소기업들을 따로 지정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뭐 인력 양성 부분 정말로 반도체 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반도체 특별법도 이제 그 전에 발의가 되었다가 첨단산업 특별법으로 한번 다른 산업들과 같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얘기가 다시 나왔었고 작년에 상당히 진척이 되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그때 둘 바뀌었지만은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었고 9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이미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는 관측이 네. 많았었죠. 그런데 불쑥 튀어나온 게 이제 52시간 문제가 그때 튀어나오면서 52시간을 허용하냐 마냐해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인 문제랑 겹쳐가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좀 더뎠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논의가 많았던 52시간이 제외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정부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하고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럼 국내 반도체 수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ICT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반도체 수출 역시 2개월 연속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이 증가된 주 요인과 지역별 수출 현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은 아무래도 이제 단가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하게 네. 되는데 지난해부터 해서 좀 낮춰지고 있던 반도체 단가가 올해 5월 들어서면서 계약 가격부터 해서 조금씩 다 올라갔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러한 반도체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디램들이 시장 가격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이제 많이 풀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가격이 하향 압박을 받았고 그 덕분에 시장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가격이 정상화 돌아간다는 게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간 도매상들 그리고 그 재고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 부과되기 전에 지금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수출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로는 이번에 특이하게 중국이 지난달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떨어지고 이제 베트남이나 아시아안 지역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미국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앞서서 이제 관세
미국에서 얘기한 중국에 대한 관세가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해외 수출하는, 특히 미국 수출하는데 이제 엄청난 관세가 붙게 되니까 네. 불리하게 된 거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중국에 있던 다국적 기업, 그리고 심지어 중국 기업조차도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고 아세안 지역으로, 일단은 중국보다는 관세가 낮으니까요. 관세율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덕분에 아세안 지역의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가 아직 부과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별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HBM을 앞세워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지금 높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의 D램 점유율 격차도 상당히 좁혀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전에 이 D램 시장, HBM이 결국 D램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을 먼저 보면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상당 기간 전체 세계 시장의 40%에서 45%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0% 초중반, 그리고 마이크론은 20% 초반, 약 22%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는 그게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25년 1분기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40%, 45%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34%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0% 초반을 유지했던 SK하이닉스가 이제 36%, 37%까지 가면서 정말 삼성을 역전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평상시에 22% 수준에서 25%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10%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엔 20%까지 격차가 났던 부분들이. 네.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는 게 역시 HBM, D램 중에서도 고가의 HBM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HBM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곤 있다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값에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첨단 제품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저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일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시장이 커진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저러한 움직임 덕분에 다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좀 커진 것이 분명히 맞고,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역전되고 마이크론도 이제 D램 영역에서만 놓고 보면은 10% 이하의 격차니까 뭐 우리도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D램 시장 특히 HBM에서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을 했죠. 격차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는 2나노 경쟁이 뜨겁습니다. 2나노 양산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랑 TSMC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3나노 때도 그랬는데 네.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면은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 이제 그대로 흘러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앞을 보면은 4나노 때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우리가 TSMC보다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이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4나노에서도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나노를 먼저 만들면 또 고객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 산업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고객이 올 것이야 라는 기대가 커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나노 공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고객이 무조건 오진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뭐 당연히 이 첨단 공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고객이 많이 늘어났을 때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지금 3나노, 4나노에서도 고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TSMC의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나 퀄컴, 애플들이 예전엔 다 삼성의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객들이 지금 TSMC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이런 첨단 기술의 경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나노 경쟁을 그렇게 너무 네. 신경을 쓰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부분들도 챙겨보자. 예. 하지만 나눠 경쟁에서도 또 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삼성전자 뭐 D램 시장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뭐 HBM4를 이제 삼성전자도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HBM4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또 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메모리 쪽에 메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이야기지만은 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 제품을 먼저 만들면은 그걸 사용할 고객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이제 앞서서 3E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최대 고객이라고 하지만은 네. 4라든지 이제 갔을 때는 엔비디아 이외에 지금 당장 이제 AMD도 그 AI 가속기를 좀 대대적으로 만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체 AI 가속기를 다들 만들 거예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또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을 채용해서 네. 또 앞선 기술을 나가고자 할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